네, 안녕하세요. 갈아타니 고진 윤리 20일 2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편에서 본 것처럼, 지금 칸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칸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칸트? 사실 우리는 칸트를 잘 모르죠. 하하. 어렵습니다. 칸트는 정말 쉬운 학자는 아니지만, 하지만 정말로 또 매력적인 학자다라는 걸, 가라타니 고진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5장에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제 괄호 넣기와 괄호 벗기기에 대한 이제 어떤 그 방법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칸트가 얘기하는 이런 이성의 사적 사용과 공적 사용에 대한 이 범주가 우리의 상식과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공적이라고 하면 진짜 내 그 가족, 직장, 뭐 국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퍼블릭이다라고 표현했었는데 칸트가 생각하는 퍼블릭은 그게 아닌 거예요. 바로 세계 시민이다. 오히려 정작 현실에서는 실제하고 있지 않죠. 그런 세계 시민사회의 어떤 신분증 같은 거 존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우리가 자유로워야 된다는 어떤 그 명령에 따라서 윤리적인 판단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의 민족, 나의 소속을 괄호치고 온전한 어떤 인간으로서의 그죠?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또 그 상대방을 또 자유로운 존재로서 선고하는 그런 진정한 공공성, 진정한 세계 시민적인 퍼블릭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은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공적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갑갑하잖아요. 원래 공동체 규범에 더 가까우니까 항상 우리를 올가매고 좀 타율적 관계로 만들어내는 게 사실 어떤 이런 우리가 평소에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공공성인데 칸트가 생각하는 건 그것을 뛰어넘는다. 더 초월적인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현실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수용해야 될지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저도 아까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그래야만 하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사실 우리를 더 윤리적인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장으로 보시죠. 6장은 종교는 윤리적일 때만 인정된다. 그래서 이제 또 역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계 시민적으로 사유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현실에서도 항상 좋은 말 그대로 이거 마치 인과응보식으로 말 그대로 정말 뭐 선한 일을 하면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러냐 권선징악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현실을 우리가 많이 살아봤잖아요. 이미 많은 분들은 살아봤지만 야 정작 의로운 일하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심지어 빨리 죽고 힘들더라. 우리나라 보세요.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다 오히려 빨리 죽고 가난하고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친일파 보세요. 다들 잘 살고 영전하고 지금도 권력으로서 살아있잖아요. 부당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아무리 정말 그렇게 착하게 살고 좋은 일하고 살아도 정말 삶이 좋진 않더라라고 하는 그 삶의 부조리를 우리는 많이들 경험하죠. 예. 우리는 늘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정확한 권선징악을 갖고 있고 어쨌든 최후에는 그죠? 정의가 승리하잖아요. 이 정의와 악이 굉장히 구분이 잘 돼 있는 헐리우드의 이 이분법적인 구조가 사실 우리에게는 어떤 현실에 갑갑한 삶을 뚫어주는 어떤 힘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쾌감을 주죠. 그래서 칸트는 또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냐라고 할 때 그래서 신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칸트가 뭐 계몽주의 시대 때 철학자라고 해서 이때 그러면 또 칸트도 개인적으로 또 진앙심이 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도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 분들은 이런 공부를 할 때도 항상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바래요. 내가 지금 어떻게 좀 매력이 느껴지고 있는 그 학자가 이왕이면 독실한 크리스찬이면 좋겠다. 뭐 이런 나름의 어떤 욕심 아닌 욕심을 갖거든요. 근데 칸트는 그렇지 않았다. 칸트가 그런 윤리를 갖고 그런 종교성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계 시민적으로 행동하고 사유하면요 정작 안 좋은 일이 많아요. 너무 고통과 불행을 가져올 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쵸.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억울함이 그죠? 점점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현실에서 과연 그 어느 누가 정말로 윤리적인 판단과 행동과 실천을 하겠냐라는 거죠. 여기 지금 책에 나온 사례는 그래서 폐수를 방류하는 회사가 나와요. 폐수를 방류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내부 고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진짜 우리에게도 실존적인 어떤 고민을 던져주죠.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 조직이 선거 비리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을 고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폐수를 방류하는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심지어 원전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있는데 이것을 밝힐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큰 고민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칸트가 얘기하는 이성의 그 사적 사용으로 보면 우리가 이 사적 관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회사 일이라는 건 정작 우리 상식과 달리 칸트가 보기에는 사적인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좋은 사원이 되고 싶거든. 우리는 직장에서 좋은 직장인인 직장 사원이 되고 싶고 가정에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근데 이런 세상의 도덕을 거부하라고 명령하는 게 바로 윤리인 거예요. 칸트의 자유의 윤리다. 그러니까 좋은 사원이 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회사를 고발하는데 그게 어떻게 좋은 사원이 되겠어요. 그 회사 안에선. 사회적으로야 의인으로 추앙받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내부 고발자들이 잘된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괜히 양심적으로 내부 고발했다가 회사에 소송 걸리고 그리고 나중에 복직되는 것도 아니고 직장만 잃어요. 그냥 뭐 언론에서는 의로운 자다라고 한번 이렇게 칭찬해주고 말 일이고 본인의 삶은 박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회사 내에서는 나쁜 사원이 되는 거고 배신자가 되는 거고 가정에서도 직장을 잃은 아버지니까 무능력한 아버지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현실의 고통을 대체 우리는 뭘로 보상받냐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고통과 불행을 수반하는 경우가 바로 너무 많은 게 이런 세계 시민으로서의 그렇죠? 자유로운 어떤 윤리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으로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종교를 요청하는 거예요. 현세의 윤리성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왜냐면 자꾸 이렇게 불행이 겹치고 세계 시민적인 삶을 살다 보면 거의 뭐 대체적으로 불행한데 이렇게 되면 그 누가 윤리적인 행동을 하겠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칸트도 그래서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차라리 종교성이 있고 사후세계에 어떤 이런 심판이 있다라면 사후의 생명이 있고 그 사후의 심판에 있다라면 자유로워지라는 명령을 따르기 위한 신앙의 필요성은 생겨나게 되죠. 실제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런 성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성은 단순히 공동체적인 종교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칸트는 다시 한번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의 종교성이 사실 이런 게 많죠. 어쨌든 세계 시민적인 어떤 그 자유로움을 실현하는 어떤 윤리성의 종교라기보다는 우리는 주로 공동체적 종교로서 그냥 그 집단에서 요구하는 강제적인 타율성에 더 매여 있는 경우도 많죠. 진정한 자유로 인도하는 세계 종교로 나가야 된다. 칸트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유 따위는 없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윤리적인 자유로운 행위가 성립되는 그 역설. 세계 종교는 근원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개인의 직접적인 죄의 행위가 아니어도 사회적 관계에서 간접적으로라도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 따라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하는지 안 하는지의 차이는 괄호에 넣고 내가 안 했는데요? 나는 그래서 책임이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 말고 그렇죠? 사실은 종교라는 건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나의 어떤 잘못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줘요. 다만 여기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세계 종교의 부작용은 뭐냐면 자꾸 이렇게 어떤 나의 직접적인 죄와 간접적인 어떤 잘못까지도 다 포괄하다 보면 결국은 종교는 인간이 죄가 많다는 이유로 정작 또 모든 인간을 용서해버리는 측면을 갖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절대성 앞에서 차이가 사라지고 윤리도 함께 사라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만큼 잘못했나 요만큼 잘못했나 어쨌든 다 죄인이니까 결국은 죄인은 모두가 죄인이고 그러니까 또 모두가 거꾸로 또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책임성에 대한 문제는 좀 애매해져요. 모호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 책임 있잖아요. 전후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가 잘못이 있으니까 책임을 질 필요도 없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이 지금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쟁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누구의 어떤 특별한 잘못이라기보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방기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사실 이런 방식은 종교성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결국 모두의 잘못이니까 이 모두의 책임도 다들 분산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정작 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책임은 또 안 지게 되는 거죠. 모두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하는 황당한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50보 100보의 문제를 알고 있잖아요. 도망가는데 50보 도망가나 100보 바깥으로 도망가나 사실 매한가지인데도 불구하고 50보 도망가는 사람이 100보 도망가는 사람들을 막 야유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50보 100보의 어떤 우리 그
얘기로 전해 내려오는데 사실 가라타니 고지는 이 차이도 우리는 중요하다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같이 가는 거라고 해도 그죠? 자, 절대는 없고 오로지 상대적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50보 100보의 그 차이, 적어도 그 50보의 차이야말로 그 자체적으로는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것도 분명한 차이고 분명한 용기일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현실에서 행한 일을 자유로워지라는 의무의 관점에서 이해하자라는 거죠. 그래야 책임도 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많은 것들을 또 아까 종교성의 문제에서 또 잘못 해석하면, 그러니까 다시 봐요. 종교는 요청돼요. 종교성이 있어야, 신이 존재해야 우리가 현실에서 윤리적인 삶과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죠? 거기까지 이해 갔죠? 그러나 정작 이 종교성을 잘못 적용하다 보면 너도 잘못이고 나도 잘못이고 모두가 다 이런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결과적으로는 또 누가 특정하게 책임질 필요도 없게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모두의 책임이다 보면 모두의 잘못도 용서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용서 속에서 우리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된다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전쟁의 문제에서도 누군가는 어때요? 더 적극적으로 전쟁 책임을 져야 될, 왜냐하면 범죄가 더 강한 사람도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친일파 보세요. 같은 친일파니까 결국은 모두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친일파 중에서도 정말 악질적인 존재가 있고, 그리고 마지못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친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단계 50보 100보의 차이 별거 아니니까 다 똑같다라고 보면 역시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차이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책임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7장. 행복에는 자유가 없다. 공리주의에는 자유가 없다. 이게 7장이에요. 공리주의 비판을 따로 이렇게 특별히 잡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공리주의적 사유로 특히 오늘날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워낙 공리주의, 행복과 고통을 판단하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 심지어 공리주의는 자연스럽게 자본주의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행복은 정작 계산하기 힘들어요. 계산하기 힘든 행복은 계산하기 좋은 자본주의와 연결이 돼서 거꾸로 이제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적으면 불행하다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 자본주의의 틀 속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모두가 공리주의자인 셈입니다. 근데 문제는 칸트는 얘기하죠. 거기엔 자유가 없다. 자, 공간적 타자 이외에 시간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야말로 전형적인 타자다라고 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 가라타니 고진에 있어서 이 타자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타자로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타자라고 하면 이 지금 현재의 공간 속에서 지금 시점의 공간적인 타자만 얘기하거든요. 약간 예멘, 난민, 아프리카의 어떤 국민들, 난민들 이런 타자성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타자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라는 게 꼭 대칭적일 수는 없다라고 고지는 얘기합니다. 비대칭적일 수 있어요. 공공적 합의는 살아있는 타자로 제한하고 있죠, 보통 우리가. 그래서 아까 하버마스랑 아렌트 같은 경우 공공적 합의는 살아있는 타자로 제한하니까 바깥에 있는 더 다른 타자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가라타니 고지는 뭐예요? 우리는 시점적으로도 태어나지 않은 타자도 그래서 소환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과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대칭적인 대화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시도해야 된다. 칸트의 자유 개념이 중요한 건 바로 행복주의를 당연시하는 나라에서 더더욱 필요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자유가 실현되면 자율성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좋아하는 것에 충실한 것이 자유라고 인식하는 성향이 생겨요. 정치, 경제적 자유가 여러분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는 정작 이 자율성에 대한 구분을 좀 더 예리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정치와 경제적 자유가 이미 실현된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성과 이게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남에게 피해만 안 끼치면 그게 자유 아닌가?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를 우리는 또 단순히 공동체의 의무를 강조하는 자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영미 계열의 자유죠. 영미식의 자유는 타인에게 위해만 끼치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좋다는 것인데 칸트는 이것이 자유가 아니라고 본다고 제가 방금 얘기했죠. 자유로운 선택도 결국 타자의 욕망에 의한 결과론이 가능성이 항상 있다. 이 대목은 지금 이 책에서 벌써 3번째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좋아서 사는 거야라고 표현하는 것도 내가 좋아서 선택한 거야라고 표현한 것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정신분석적으로 봤을 때도 타자의 욕망이죠. 우리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니까요. 결과적으로는 결과론이 돼요. 결국
타율로 귀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유는 자유로워지라는 당위성에만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타자를 수단만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는 명령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 또한 바꾸려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갑자기 자본가와 노동자가 나왔어요. 누가 떠오르죠? 칼 마르크스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타자를 수단만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는 명령은 오늘날, 왜냐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추구하는 방식이 끊임없이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잖아요. 계급적 대립이고. 그러니까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 또한 바꾸려는 힘으로 작용한다. 칸트의 윤리는 심지어 우리의 사회 구조를 바꾸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고진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알겠죠? 즉 칸트는 사회주의도 접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주의와도 연결돼 있다. 사회주의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윤리적인 거다라고 고진은 재해석합니다. 마치 사회주의를 역사적 법칙, 자연과정의 필연 이렇게 생각하는 주장도 많이 있죠. 물론 막스주의 안에서는요. 하지만 오늘 지금 우리는 윤리를 다루고 있잖아요. 고진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사회주의라는 것도 근본적으로 윤리적인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역사적 법칙과 필연이라는 거는 다른 식으로 또 과로치기가 되겠죠. 자본주의 사회는 타자를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어때요? 끊임없이 수단으로 희생시키는 시스템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죠. 예. 내가 살기 위해서 타인을 수단으로 여기고 희생시키지 않으면 내가 돈 벌 수 없는 그런 시스템. 그게 자본주의예요. 설령 고정경제학에서는 애덤 스미스죠. 고정경제학에서는 그런 이기성을 긍정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정당성을 허락해 주는데, 그죠? 근데 물론 애덤 스미스는 거기에 우리의 이기성을 무한한 이기성으로 두고 있진 않아요. 도덕 감정론을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는 동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 동정심이라는 마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동정심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행위들은 어느 정도는 이 경제적인 이기성의 문제를 또 부작용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진의 해석은 그건 거예요. 자본제 경제 체제의 본질적 결함을 해결하기에는 이런 동정심이라는 감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충분하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불쌍하니까 그래도 내 돈을 도와줘야지. 돈을 내서라도 도와줘야지. 예. 여러분 정말 저도 뭐 컴패션 같은 거 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 윤리적인 아까 그 실천 행위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사회가 변하나요? 예. 그래서 이 사회 구조가 변혁됩니까?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진도 칸트의 윤리를 접목을 해서 칸트와 지금 막스를 접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구조적인 결함은 사실 우리의 어떤 도덕 감정과 동정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그것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행동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타자를 수단 삼아서 계급 대립을 전제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은 변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미래의 타자까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타자들을 수단으로 삼기에 환경 문제와 자원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당장 우리 현 세대의 이익을 위해서 미래의 타자들을 사실 볼모로 잡고 있는 거죠. 결국 이 파괴를 멈추는 건 행복주의 원리선 도저히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리주의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공리주의는 오직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되려 자본주의의 이 자본의 원리와 함께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주의 원리로는 우리는 지금 진정한 자유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수단으로 착취되고 있잖아요. 미래의 인간은 공공적 합의에 참여할 수도 없죠. 따라서 칸트의 자유 원칙으로 미래의 타자의 자유까지 고려해야만 합니다. 예. 그들은 당연히 이러한 현 세대의 노력에 감사해야 하거나 관심조차 갖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할아버지한테 감사한다거나 조상한테 그렇게 감사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라탄이 고진의 생각이기도 하겠죠. 우리가 어떤 고마움에 대한 조상으로서 우리 인정해달라? 이런 걸 바라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의무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의무죠? 자유로워지라는 의무, 나의 자유와 너의 자유, 그 자유로워지라는 그 의무를 우리는 실행하기 위해서라도 미래의 타자의 자유까지 우리는 고려해야만 하고, 설령 그들이 우리 세대의 노력에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해도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할 바를 다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유의 의무는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알려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부재로 인해 불안정해진 공동체를 재확립하기 위한 것이며 그를 잇거나 추방하기 위함이다.
자, 갑자기 죽은 자의 개념으로 잠깐 이제 고진이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또 미래 사회에 대한 태어나지 않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거꾸로 보면 우리가 죽은 자를 생각한다라는 건 뭐냐? 우리가 죽은 자를 평소에 애도하는 건 그 사람의 부재로 인해서 불안정해진 공동체를 재양립하고 사실 그를 완전히 잊거나 거꾸로 지금 이 귀신으로 구천을 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추방하기 위함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애도는 마치 죽은 자와의 합의가 성립하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하는 게 애도라는 거죠. 우리가 마치 지금 애도하고 이렇게 제사 지내주면 죽은 자가 너희가 참 갸륵하구나. 아유 고맙다 이러면서 마치 후손들에게 위해를 끼친다거나 저주를 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오히려 복을 주면서 혹은 자연스럽게 죽은 자의 자리로 돌아갈 거다라는 일종의 합의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 형식이요. 이는 죽은 자의 타자성을 오히려 부정하는 잘못된 행위다라고 그래서 고진은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애도, 죽은 자에 대한 애도가 어찌 보면 좀 잘못된 거다. 정작 그들의 타자성을 우리가 부정한 거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는 알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제사라는 형식으로 합의하고 마치 우리가 거기서 현실을 좀 바꿔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진정한 죽은 자에 대한 타자성을 인식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죽은 자와 교섭할 수 없다. 변하는 건 살아있는 우리일 뿐이고 따라서 죽은 자를 현실의 삶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이거는 다음 세대의 얘기기도 할 거예요. 결국은 그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느냐, 사실 그것을 서로 뭐 일륜적으로 고마워하거나 어떤 합의를 통해서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 단순히 뭐예요? 그냥 자유입니다. 서로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자유의 의무를 행하는 것, 우리를 타자의 자유를 인식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다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요약을 너무 압축하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좀 끊어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까 한참 그 자본가 얘기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죽은 자에 대한 얘기로 넘어오긴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이따 후반부에 다시 나오니까 좀 더 참아주세요. 생각해보면 여기서 막스가 등장하잖아요. 사실 그 가라타니 고진의 또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트랜스크리틱이라고 있어요. 트랜스크리틱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바로 이 칸트의 윤리와 막스의 이 자본주의 분석에 대한 것을 접목한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거든요. 칸트와 막스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인데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자본주의의 접목점이 바로 약간 살짝 그런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윤리 21을 읽어보시고 더 가라타니 고진에 대한 관심이 생기신 분은 뭐 일단 트랜스크리틱을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혹은 이제 약간 좀 그런 이론적인 게 좀 골치 아프시면 아니면 그냥 고진이 생각하는 그 미래가 무엇인가라는 게 궁금하신 분은 세계공화국으로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아니면 세계사의 구조, 세계공화국으로 뭐 이런 책들 제목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시면 훨씬 더 재밌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8장으로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또 마지막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책임의 4가지 구별과 근본적인 형 이상성. 자, 칼 야스퍼스라고 또 이 독일의 철학자가 있죠. 실존주의 철학자로 들어가고 또 유신론적 실존주의예요. 또 기독교의 신앙이 있었던 분인데 칼 야스퍼스의 죄책론에 나오는 4가지의 구별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 구별법을 한번 다뤄보고 결국 고진이 이걸 또 비판을 하거든요. 어쨌든 봅시다. 첫 번째, 형사상의 죄가 있다. 죄에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형사상의 죄, 즉 법에 의한 판단이죠. 예를 들면 국제법에 의한 전범 재판이 있죠. 형사상의 죄. 두 번째는 정치상의 죄, 즉 이거는 국민 일반과 관련이 있어요. 파시즘을 지지한 자의 어떤 정치적인 책임, 부정했던 자의 행동하지 않은 정치적인 그 책임들, 그것을 정치상의 죄라고 보고요. 세 번째가 도덕상의 죄. 이거는 법률적으로는 무죄가 나왔어. 근데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경우 있죠. 예. 분명히 법으로는 무죄야. 하지만 도덕적인 어떤 책임은 져야 되는 상황들이 사실 우리 현실에도 있죠. 한국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미투 운동이 대부분 그런 사례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미투 운동이 형법에서 봤을 때 진짜로 유죄로 판명하기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뭐 지금 안희정 전 지사도 재판 중이지만
이게 잘못하면 안희정 지사가 승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승소하더라도 그러면 안희정 지사 전 지사의 도덕적인 죄는 없는 거냐? 그건 아닌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형사상의 죄와 도덕상의 죄는 다르다라고 야스퍼스도 구분을 한 거예요. 법률적으로 무죄더라도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 도울 수 있었는데 돕지 않았거나 반대해야 될 때 반대하지 않은 상황도 도덕상의 죄라고 볼 수 있죠. 네 번째가 중요한데 형이상의 죄다. 형이상학적인 죄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례가 뭐냐면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왜 살아남은 유대인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묘하게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피해자인데 왜 죄책감이 있을까 했을 때 그거죠. 같이 수용소에 있었는데 내가 살아남은 이유가 사실 굉장히 우연적인 거거든요. 무작위적으로 같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죽었는데 나는 살아남았어. 이렇게 살아남은 현실에 대한 나에 대해서 죄책감이 되게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상의 죄가 있다. 예. 사실 도덕적인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게끔 만드는 이런 형이상의 죄. 그죠? 형이상학할 때 그 형이상이에요. 하지만 고지는 책임이란 모두가 형이상학적인 거고 모두가 형이상적이지 형사적이다, 정치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고 고지는 오히려 이런 야스퍼스의 구분론에 대해서 약간 반박을 합니다. 모든 책임은 다 형이상적이다. 원인을 물으면 책임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어떤 과학적이고 법칙적인 원인을 찾았다고 해서 그게 책임으로 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책임을 물을 때는 책임이 많든 적든 결국은 형이상적인 측면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국제연방에 의한 영원한 영구평화론을 구상했던 칸트가 여기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칸트는 영구평화론이라는 논문도 썼거든요. 그래서 영구평화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전 세계가 이런 전쟁을 그치고 평화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사실은 칸트는 이미 그 당시에도 고민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연합이 그래서 생겨난 거죠. 문제는 그거예요. 정말로 전 세계가 아까처럼 세계 시민적으로 사유하고 국가의 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현실은 정말 막연히 어렵죠. 국가의 법이 인정되는 건 그것이 보편적인 권리를 보증할 때뿐이고 이러한 사고는 근본적으로 국제법적이다. 근데 여러분 이 국제법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국제법은 그 위반을 제재하는 장치가 없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치가 전쟁을 일으킬 때 이런 국제적인 법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지켰겠어요? 그냥 무시해야 전쟁이 가능하고 살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국제법이라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정확한 실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한들 제재하는 장치가 없고 이는 인간 고유의 비사교성, 즉 공격성을 통해서만 실현될 것이라고 칸트는 그래서 예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칸트가 영구평화론을 썼다고 해서 저 사람 그냥 굉장히 그냥 고지식 하더니만 결국은 현실 파악을 못하네. 너무 이상주의에 불과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어떻게 영구평화가 가능하냐? 어떻게 말 그대로 그런 세계 국가를 뛰어넘는 그런 조직이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칸트도 몰랐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고지는. 칸트 역시도 이런 국제적인 어떤 연방이 생기려면 결국은 자발적으로 그런 국제법이 나타날 수는 없고 공격성을 통해서만 실현될 거다라고 이미 본 거예요. 즉 이렇게 거대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무언가를 위기의식 속에서 만들어낼 거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비사교적 사교성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비사교적 사교성, 그 공격성이 만들어내는 사교성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비사교적 사교성을 통해 초월적인 국제 제재가 성립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어느 정도는 국제 제재가 생겨난 시대잖아요. 칸트가 추구했던 도덕 법칙, 즉 목적의 왕국은 규제적 이념의 작용이 아니라 실제적 공격성에 의해서 실현되는 거다. 즉 아까처럼 인간의 폭력성이 없었으면 또 이건 생겨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격성에 의해서 실현되는 세계고 공격성이 자기 내부로 향했을 때 영원한 평화가 초래될 것으로 칸트는 보았다. 국제연합의 탄생,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전쟁 범죄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형사상의 죄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칸트적인 도덕성에 드러납니다. 아직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칸트가 추구했던 영구평화의 어떤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국제연합 있잖아요. 유엔이 이상적인 어쨌든 국제기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엔이라는 국제연합이 생길 수 있었던 것조차가 세계 2차 대전이라는 전체적인 인간의 공격성에
이 파급 효과가 만들어내는 거고, 잘못하면 모두가 파국이 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결국은 모두가 동의했고 전쟁 범죄에 대한 재판까지도 이루어졌다라는 건 이 국제법의 일종의 실현을 보여주는 거죠. 예. 왜냐면 한 국가를 그렇게 판단하고 처벌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니까요. 자, 제9장 전쟁에 대한 그래서 천황의 형사적 책임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부터는 우리나라와는 뭐 관련성이 없어요. 일본 학자인 가라타니 고진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국에 대한 이런 문제인식에 대한 윤리적 책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만 보자면 뭐 한국 입장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좀 더 연관성은 있죠. 우리는 일본에 대한 어떤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늘 질문하고 그 책임을 묻고 있으니까요. 자, 사실 지금 우리가 일본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너무 이런 방자한 태도들, 잘못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은 되게 의아한 부분이 있잖아요. 쟤는 대체 왜 저럴까? 이런 건데, 가라타니 고진의 분석에서는 이게 나와요. 일본이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묻지 않았다. 즉 전쟁 책임은 국제법과 관련이 있죠. 어쨌든 제국주의적인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진 거고, 결국 국제법에 의해서 우리는 전쟁 책임을, 우리가 아니죠, 일본은 전쟁 책임을 졌어야만 하는데 정작 천황이 책임을 안 진 거예요. 즉 미국도 전략적으로 천황 제도를 남겨둔 게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련과의 대립 속에서 어찌 보면 여전히 일본의 천황 제도를 남겨놨다라는 거. 왜냐하면 일본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는 어쨌든 천황을 중심으로 움직였거든요. 천황이 처형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퇴위는 했어야 되는데 퇴위도 안 했어요. 네. 어쨌든 모든 책임을 지고 처형을 당했거나 아니면 퇴위를 해야 되는데 일본 사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떠한 책임도 이 대표자가 안 져버리니까 일본 국민의 희생만 극대화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많은 정작 부하들은요, 막 그 활복하고 혹은 뭐 자살을 한다나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왜냐면 이것이 결국은 국가에 대한 어떤 충성이라고 본 거거든요. 근데 그 충성의 최종적인 대상은 누구예요? 천황이잖아요. 근데 정작 천황에게 폐를 끼칠까봐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천황 자신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본은 나중에 1억 총참회라고 해서 천황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전쟁 책임을 국민 모두가 나눠 갖자라는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작 최고 지도자의 책임을 묻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책임을 물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고진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저도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도 세월호 침몰에 대해서 세월호 침몰의 진짜 책임자에 대한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정작 이것은 우리 모두의 죄다라고 회개했던 한국 기독교 교회들이 좀 있어요. 예. 그거 굉장히 어이없는 거다라는 거죠. 저도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이 사례를 보면서 세월호의 침몰에 대한 그런 것도 이런 사회적인 문제조차도 결국은 우리의 죄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각자의 죄가 모이고 모여서 결국은 이런 비극을 만들어낸 거다 식으로 거기서조차도 우리 모두의 죄다라는 회개를 하자라는 그런 한국 교회의 몇 개의 어떤 행태를 보면 정말 참 의아하고 어이가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죠. 물론 일본은 더 심각한 문제고요. 천황이 면책받음으로써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은요. 국민 모두가 책임지자라고 한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두의 책임이라는 건 모두의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와 별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책임한 책임은 없죠. 결국 독일과의 차이가 여기서 생깁니다. 독일은 철저하게 책임을 졌거든요.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여기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천황에 대한 면책에 있습니다. 국가가 공동환상이라는 말은 내부에서 보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하여 국가라는 거죠. 국가라는 건 다른 국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국이 있는 거죠. 일본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있는 것처럼 국가와 국가의 경계는 분명히 존재를 해요. 전쟁 책임의 문제는 단순한 선악의 도식이 아니고 철저히 이론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전쟁이 왜 났는가에 대해서 말이죠. 2차 대전은 제국주의 전쟁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 그 이후에 비로소 윤리적인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제 고진은 일본 학자로서 일본에 대한 비판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전쟁에 순수악이 있고 순수한 선이 있는가? 예를 들어 여러분 일본이 침략국이라고 해서 그럼 일본은 선이고 그럼 거꾸로 나머지 모든 나라들은 침략당한 나라들은 다 그러니까 일본은 악이고 다른 나라는 다 선이 되는가? 사실상 전쟁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대부분은
이 강국들끼리 어떤 욕심과 욕망들이고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 구조가 만들어내는 것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파헤치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론적이고 구조론적인 파악에서 만약에 여러분 계속 이 극단적으로 봤을 때 거꾸로 또 너무 또 이론적이고 구조론적인 파악만 하게 되면 개인은 하나의 개체고 한 항에 불과해서 주체가 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전쟁 책임에 대해서 또 책임을 안 지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죠. 주체라는 건 윤리적인 위상에서만 등장할 수 있어요. 결국은요. 주체는 실체적인 윤리적인 위상에서만 등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환기시키는 게 실제의 타자가 되는 거죠. 즉 자국인 말고 타국인, 외국인의 어떤 그 타자성이 있을 때 또 우리 내국적인 개념에서의 윤리적 주체가 생겨날 수 있죠. 뭐 저는 요약을 너무 짧게 해서 좀 거의 대충 들어가지만 여기서 그래서 사르트르를 좀 칭찬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실존주의 학자였던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프랑스 철학자잖아요. 그렇다고 당시 2차 대전의 프랑스를 무조건 독일에 대한 피해국만으로 보지 않고 여전히 뭐 알제리를 지배하고 식민지하고 있는 프랑스였기 때문에 가해자로 인식했던 사르트르에 대해서도 굉장히 칭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성인으로서 냉정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자국 우월론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서구적 지배담론에 반기를 들면서 사실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르트르의 어떤 주체적 태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제가 짧게 처리하고 넘어가고요. 11장으로 건너뛸게요. 마무리 부분입니다. 죽은 타자와 우리와의 관계, 이걸 다시 이제 등장을 시키고 있는데 법은 도덕성의 실현이 어렵기에 생겨나는 것으로 칸트는 생각했고 국제법이 그 전형이다. 법이라는 건 왜 생기죠? 도덕성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도덕성의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법이고 국제법도 그래서 생겨나는 거죠.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법이 있겠죠. 국가 간의 규제가 현실적으로 근데 어렵잖아요. 결국은 말이 국제법이지 미국처럼 강대국의 폭력에 의해서 실현되는 경우가 많지 않냐라는 거죠. 그것도 맞죠. 2차 대전 이후 전쟁 책임에 대한 재판은 비록 전승국에 의해 이루어지긴 했지만 다시 이런 전승국, 승전국이기도 하죠. 이런 전승국을 또 스스로 규제한 힘으로도 작용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여러분 그 2차 대전 이후에 국제법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전범 재판을 하잖아요. 말 그대로. 전쟁 책임에 대한 재판을 했을 때 이것이 결국은 승자가 선이 되고 패자만 악이 되는 방식으로 하는 그 힘의 원리 아니냐라고 우리는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현실적 한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재판이 이루어짐으로써 다음에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전쟁 책임에 대한 재판을 하면 어쨌든 이게 객관적 재판이 되잖아요. 어떤 보편적이고 인류학적인 어떤 인류의 보편성의 어떤 측면에서 뭐 나치에 대한 판단을 한다거나 일본에 대한 어떤 사륙에 대한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다음 전쟁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도 이 전승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뿐히 무시하고 여전히 힘의 게임으로 그렇게 전쟁을 치를 수는 없는 세계가 됐다라는 겁니다. 명분이 중요한 거죠.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무조건 힘의 원리는 아닌 거예요. 결국은 미국도 뭐 중국도 뭐 러시아도 다 어쨌든 본인들 안에서 이전에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모두가 암묵적으로는 그래도 협약했던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켜야 될 규제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 있잖아요. 미국의 원폭 투하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엄연히 국제법 위반이고 일본의 남경 대학살과도 같은 문제로 인식되고 처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갑자기 우리는 일본의 피해국이니까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어떤 악감정으로 이러면서 물타기 하려고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지는 정말로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이 잘못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일본이 잘못한 만큼 일본은 그 책임을 져야만 하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 또한 그 원칙을 어겼다라면 미국도 그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미국의 원자폭탄은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떨어졌고 사실 그거는 말 그대로 무슨 전선이 아니잖아요. 그냥 민간인 머리에 투하해서 민간인들을 싸구리 죽여버린 거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이
잘못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미국도 이 책임에 대해선 자유로울 수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고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조차도 그런 주장을 공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전쟁 2차 대전 이후에 도쿄 재판 있잖아요. 국제법적인 이념을 그들 스스로 추구하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존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전쟁 책임을 명확히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말할 수 있다. 뭐 천황에 대한 잘못 면책해주고, 그리고 뭐 지금 아베 있잖아요. 아베가 전형이 기시노부스케인가요? 그래서 결국 1급 전범의 손주란 말이에요. 결국은 전범의 자손들이 저렇게까지 다시 여전히 일본의 극우 세력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본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에게 똑같은 그 전쟁에 대한 잘못을 물을 수 없다라는 거죠. 윤리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더 철저하게 이런 전쟁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랬을 때 미국 또한 그 잘못을 인정해야 될 때가 오겠죠. 자, 그런 만큼 죽은 자와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할 때 우리는 과거를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진정 변하는 것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항상 변하는 건 살아있는 우리입니다. 죽은 타자의 존재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연결성으로 마지막 단원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그래서 태어나지 않은 타자에 대한 의무가 있다. 타자를 수단만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는 칸트와 막스와의 관계를 살펴보자라는 거죠. 다시 마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타자를 수단만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는 이 칸트의 원칙과, 그리고 막스가 추구했던 그 꼬미니즘이 뭔가, 막스가 추구했던 과연 그 이상사회는 무엇인가를 같이 연결해 보자라는 거죠. 막스의 꼬미니즘은 칸트의 연장으로서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별개의 얘기가 아니다. 막스가 꿈꿨던 코미니즘은 근본적으로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다. 그저 공산당 독재나 국유화 경제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형적이죠. 우리나라가 보통은 어떤 그 공산주의를 항상 독재 사회고 국유화 경제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진이 발견한 칸트의 윤리성과 그리고 이 막스와의 연결성은 뭐냐면, 자본과 국가에 대한 저항으로서 가능한 코미니즘을 꿈꾼다라는 거죠. 핵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저항이고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이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본주의 시스템과 국가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수단과 도구로서 착취하는 구조거든요. 네. 자유로서 대하는 게 아니죠. 자유로운 주체로서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칸트도 사실 그 당시에 베니스부르크에서 살았잖아요. 그때는 그 산업혁명이 되게 늦어졌던 시점이에요. 칸트가 살았던 곳은. 그러니까 칸트는 그걸 봤던 거야. 독립 소생산자들이 연합하는 사회를 칸트도 생각해요. 이 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것 같다. 독립적이고 작은 생산자들이 연합하는 사회. 사실 여러분 그게 막스가 얘기했던 꼬민의 사회와도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협동조합의 연합체를 통해서 자본주의를 대체하자라는 거예요. 자본 임금 노동이라는 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단순히 국유화가 아니다. 이 오해부터 풀자라는 거죠. 국유화 시스템이 아니다. 사회민주주의라는 거 알죠? 우리가 보통 지금 그걸 꿈꾸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의 복지정책이 최근에 문재인 정권도 추구하는 게 엄밀하게 보면 사민주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자본과 임금 노동 관계는 그대로 두고, 우리가 지금 뭐예요? 최저임금 협상하잖아요. 최저임금 어떻게 하면 더 높일까? 어떻게 하면 이런 빈부격차를 더 줄여내고 불평등을 줄여낼까? 그러니까 시스템과 구조는 그냥 두고 이 안에서 뭔가 사회주의적인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확장해 가자가 사회민주주의거든요. 근데 지금 고지는 그걸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국가에 의한 재분배로 평등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여전히 부족하고 결국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본 거예요. 우리는 막스로 돌아가서 소비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돌아가야 된다. 대안을 찾는다. 그러니까 막스는 소비 생산 협동조합. 나중에 여러분 이 가라타니 고진을 공부하다 보시면 결국은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회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개개인이 자유로운 소유자인 그런 공간, 그런 어떤 시스템이죠. 이 개개인이 모두가 자유로운 소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사유재산의 폐기라는 건 오히려 국유화가 아니라 국유재산의 폐기이기도 하고 국가의 폐기다. 사유재산을 폐기한다라는 건 결국 국가에 대한 저항이고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이고 국가에 대한 폐기이기도 합니다. 어소시에이션의 등장은 아까 이런 생산협동조합이 되는 거죠. 모두가 자유로운 사람들이
각자가 생산하고 서로가 각지 필요한 만큼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죠. 어소시에이션의 등장은 바로 칸트가 꿈꾸던 생각과 다르지 않다. 타자를 수단만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기 위한 최선이 바로 이러한 사회가 아닐까라고 사실 고진은 발견한 걸 거예요. 칸트가 사실 전혀 막스와 시대도 다르고 또 막스가 꿈꿨던 세계에 대한 걸 구체화시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트랜스크리틱에서 고진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이거고 이걸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게 바로 그 책입니다. 윤리 21은 지금 윤리적인 진정한 윤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면서 결국은 세계 시민 사회까지 확장을 했고 이 과정에서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자유로운 사회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막스가 주장했던 그 세계 꼬미니즘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가라타니 고진은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안에서도 물론 풍요로울 수는 있다. 그러나 자유를 향한 윤리적인 요청은 그것을 벗어나길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단순한 어떤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진정한 모두가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윤리적 요청 속에서는 정작 그 구조, 그 압박되고 우리를 타율로서 얽어매는 그런 자본주의 구조를 벗어나기를 정언명령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선진국만의 방식이 아니라 모두를 고려하는 거죠. 왜? 모두가 타자고 모두가 그 타자로서의 자유를 가져야 되니까. 타자를 합의의 주체로 불러오고 심지어는 나아가서 태어나지 않은 자들까지도 자유의 주체로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가라타니 고진에 대한 윤리 21을 쭉 살펴봤는데요. 아까도 정리했지만 결국 우리가 윤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유의 명령이었고 우리가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다, 행위동기가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도 대체 그 동기가 뭐냐, 대체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사실 지금 고진이 발견한 건 보통 정언 명령은 뭐예요? 야, 명령을 따르는 것도 타율 아니야? 보통 이렇게 반박을 하잖아요. 야, 정언 명령을 따라야만 한다고? 해야만 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당위성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타율 아닌가? 보통 우리 이렇게 반박을 하지만 고진이 발견한 건 그건 거예요. 정작 그 명령이 자유로워지라는 명령이라면 결국은 자유로워지라는 명령이니까 우리는 자유로워지란 뜻이잖아요. 그 자유롭게 행하라,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로운 자로서의 어떤 판단과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타율이 아니고 진정한 자율이 되는 거죠. 유일한 자율이 될 수 있는 명령인 셈이에요. 명령 중에 그 명령의 타율성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명령인 거죠. 너희는 자유로워져라. 바로 이거죠. 근데 그 자유라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는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고 칸트도 순수 이성 비판에서 그거를 증명한 셈이고요. 우리는 완벽하게 그런 이성의 세계, 인식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고 과학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스피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다 그런 시스템과 혹은 그런 어떤 원인과 결과의 방식으로 어떤 결정되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본 거겠죠. 이 실천의 영역, 윤리의 영역에서 우리는 마치 우리가 자유로웠던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고 우리는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막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핑계 대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가난해서 이랬고 내가 부모님이 알코올리즘에서 이랬고 심지어 내가 그때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이랬고 와이프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우린 끊임없이 그런 원인과 결과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나의 책임을 안 지려고 하죠.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가라타니 고진은 칸트의 어떤 이 윤리를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유로 선고된 자들이고 자유로운 주체로서 이미 판단했고 선택했다라고 간주하고 책임을 지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죠. 예. 물론 여러분 지금 이 수업을 통해서도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자유가 결국 없다는 얘기 아닌가?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자유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는 그래서 괄호치기를 아까 배웠던 거예요. 인식의 괄호, 그러니까 이성, 인식, 과학, 법칙이라는 그 괄호치기, 그리고 윤리와 실천과 그렇죠? 이런 영역의 괄호, 그리고 미적 판단, 추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그 판단에 대한 괄호치기, 이 괄호를 칠 때가 있고
해체할 때가 있고 스위치를 킬 때가 있고 꺼야 될 때가 있고 우리는 현실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 인식해도 이것도 굉장히 많이 얻어가는 게 있죠.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가 칸트 하면 왜 순수 이성 비판을 썼고 왜 실천 이성 비판을 썼고 왜 판단력 비판을 썼을까라고 했을 때 인간이 그 이 세 가지 방식으로 항상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든 물건을 보든 어떤 사건을 대하든. 그랬을 때 우리가 정작 해야 될 것은 어떤 거를 괄호를 쳐야 되고 어떤 거를 그때그때 풀어야 되는가. 그죠? 특히 윤리의 영역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윤리적 존재로서 요청되고 있다. 자유의 존재로서 요청되고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만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유가 선고된 자로서 우리는 공적인 자유, 사적인 어떤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하지만 만약에 세계 시민으로서 그런 우리의 존엄성까지도 해체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유에 대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사적 영역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설령 불행할지라도 설령 나에게 고통이 당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은 자유를 선고된 자로서의 책임과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요청되는 거고 그래서 신의 존재가 필요한 거다라고 칸트는 얘기했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세계 시민 사회를 꿈꾼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는 이 자본주의와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공리주의의 이 행복과 불행, 고통에 대한 이 시스템 자체에서 인간을 끊임없이 자유가 아닌 수단으로 대하는 그런 사회를 이제는 우리가 거부하고 넘어서야 된다. 근데 그 넘어서는 방법을 누가 이어받았다? 오히려 막스가 이어받았다는 거죠. 칼 마르크스가 꿈꿨던 바로 이 모두가 자유롭고 그 안에서 평등한 분배를 실현하되 능력만큼 일하는 거기 때문에 역으로 얘기하면 각자의 어떤 실력의 격차들도 인정되는 거거든요. 모두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이 어소시에이션, 이것을 꿈꾸는 것이 바로 가라타니 고진의 결론입니다. 자,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저도 이제 이 수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싶은 분들은 트랜스크리틱을 통해서 이제 칸트와 막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세계 공화국으로 혹은 세계사의 구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가라타니 고진은 앞으로 우리 인류사가 어땠고 어떻게 갈 것인가 가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가라타니 고진의 이 창의적인 어떤 이 발상과 생각들을 따라가 보시는 것도 정말 즐거운 지적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모르죠. 단순히 지적인 유의가 아니라 정말 고진은 구체적으로 그 사회를 꿈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같이 한번 꿔보는 것도 굉장히 행복하지 않을까. 혹은 나중에 우리의 실천의 어떤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꿈을 함께 꿔봅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긴 시간 동안. 저도 고진에 대해서 그래도 이렇게 나름 한 번은 정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